우주론과 상호작용. 일단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물리 1의 1단원이 이걸로 끝나요. 근데 1단원 내용이 시작할 때 속도, 가속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뉴턴의 운동법칙, 그 다음 케플러,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까지 해서 인류가 물리를 공부해서 알아온 시간 순서대로 그대로 배운 거야. 오케이? 그리고 8강에서 마무리로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 하나는 우주론, 하나는 상호작용 해서 우주론은 극대의 세상, 상호작용은 극미의 세상.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물리를 알아온 시간 순서대로 쭉 배워서 8단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아인슈타인까지 와서 뉴턴을 지나 케플러 지나 아인슈타인까지 왔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극대의 세상과 극미의 세상으로 구분되는 이 두 가지 분야가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끝나는 단원이에요. 1단원 자체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뉴턴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물리의 역사가 건 600년, 700년 가까이 쭉 진행해 오면서 눈에 보이는 물체를 놓으면 떨어지고 이거 던지면 날아가고 미사일 날아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할 만큼 했거든. 그럼 소위 말해서 새로운 이론, 새로운 업적, 예를 들어 노벨상을 탄다. 그럼 어디서 노벨상을 타야 되겠느냐? 극대와 극미로 나눠져요. 지금 현존하는 물리학자 중에 제일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누구죠? 스티븐 호킹스 이러고 뇌결핵병 걸려갖고 이러고 다니는. 그러니까 물리 공부하는데 선생님 전 체력이 약해서 물리를 못하겠습니다. 얘가 제일 잘한다고 얘가. 그러니까 체력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나? 그럼 스티븐 호킹스는 지금 요즘에 어디에 빠져 있냐면 극대의 세상에 빠져서 우주론에 심취돼 있어요. 우주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이런 거 앉아갖고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어. 알까? 그 다음 극미의 세상은 뭐냐? 그럼 굉장히 극한으로 작은 세상. 예를 들어서 너네들 톰슨부터 시작해서 러더퍼드, 그지? 보어 언제 배웠어? 화학 시간에 배웠어요. 화원에. 그래서 애들은 걔네들이 화학자인 줄 아는데 톰슨, 러더퍼드 다 노벨 물리학자들이에요. 노벨 물리학상 탄 사람들. 알까? 그래서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고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했는데 그 다음 노벨상을 타고 싶으면 어떻게? 원자핵을 쪼갠 거야. 원자핵을 쪼갰더니 양성자, 중성자가 튀어나와. 그래서 업적으로 인정을 받았어. 그럼 그 다음 또 밑에서 공부하던 애가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럼 뭘 해야 돼? 원자핵을 쪼갠 거야. 그랬더니 쿼크라는 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더 작게 쪼개나가는 세상이 극미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일단은 자체가.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배울 거라 테마별로 하면 우선 우주론부터 설명을 할게요. 극대의 세상. 우주론이 뭐냐?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주, 그 우주에 대한 이론, 그게 우주론인데 우주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 하나는 고대 우주론, 또 하나는 현대 우주론. 고대 우주론이다. 그러면 고대 옛날 사람들은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봤어? 신비롭게 봤어. 그냥 이건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았어. 하늘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는데 하늘에서는 주기적으로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별이 계속 움직이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 유성 같은 게 뚝뚝뚝 떨어지고 그러면서 하늘을 신비롭게 바라보니까 신격화를 시켰다고. 교류가 없던 시절에도 동양 사상, 서양 사상을 보면 동양에서도 하늘에 있는 천신이 있고, 그지? 하늘에 있는 하늘님이 내려와 갖고 우리나라도 하늘님이 우리 한반도에 내려와 가지고 곰하고 곰에다가 마늘하고 쑥을 막 먹여 갖고 여자로 만들더니 걔랑 막 얼레리 깔레리 해 갖고 이제 애를 낳는데 애가 빨간색이다 그래서 홍익인간. 그런 설화가 있듯이 우주에 대한 건 다 신이 산다고 생각을 해. 신격화를 시키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제우스, 태양의 신 제우스가 있고, 그지? 이런 신들이 하늘에 사는데 막 땅에 내려와서 인간을 관장하고 막 그랬잖아. 이해 가요? 그래서 하늘을 신격화를 시키다 보면 여기서 이제 뭐가 판을 치게 되느냐? 점성술이 판을 치게 돼. 점성술이라는 게 뭐예요? 천체의 움직임을 보고 지상의 그 기본 이론이 하늘에 있는 신이 땅을 관장을 하니까 하늘의 움직임을 보면서 인간 생활을 점치게 되는 게 점성술이에요. 이해 가요? 그러다 보면 전문 직업군으로 점성술가가 생기겠지? 그럼 점성술가가 하는 일은 뭐겠어?
밥 먹고 하늘 보고, 밥 먹고 하늘 보고, 밥 먹고 하늘 보고, 그지? 그럼 계속 반복해서 하늘을 보다 보면 규칙성을 보게 되고, 그래서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요거를 이제 예상을 하기 위해서 모델화가 필요했다고. 그래서 고대의 우주론 중에 하늘에 대한 모델은 처음에 천동설이 있었고 그 뒤에 지동설이 나왔지. 천동설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프톨레오마이오스. 프톨레오마이오스라는 아저씨가 천동설이 무슨 뜻이야? 하늘천 움직일 동, 하늘이 움직인다. 전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고, 오케이? 지구 주변에 가장 가까운데, 왜 지구에서 맨눈으로 봤을 때도 되게 밝고 크게 나타나는 놈이 누구요? 달이요, 달. 달이 계속 돌고 있고, 달 바깥쪽에 수성, 금성 따위가 돌고 있는데 그 바깥쪽에 태양이 돌고 있고, 태양 바깥쪽에 목성, 토성들이 돌고 있는데, 지구에서 계속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알고 있잖아.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태양 주변에 수성이나 금성 같은 내행성들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태양을 둘레로 이렇게 돌고, 지구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 태양 주변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 깔딱깔딱깔딱깔딱 거린다고. 니네 이 천동설이 지금 보면 되게 어이없지. 뭐 저따위 이론이 있나 싶을 텐데 이게 인간을 100년 가까이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이론이에요. 이거 어설픈 거 아니에요. 지금 천체 운동 거의 99%를 다 이걸로 설명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전 지구인이 믿었던 게 하늘이 움직인다고 하는 천동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옛날에도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태양 주변에서 깔딱깔딱깔딱거리고 있는 이 수성이나 금성 같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얘가 어떻게 했느냐.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에 사람이 있으면 태양은 맨날 떠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지가. 그래서 낮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지구하고 태양 앞에 뭐가 있냐 그러면 이렇게 원을 그려갖고 여기에 금성이 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서 봤을 때 태양이 이렇게 있고 태양 앞에 이만한 원이 있는데 여기 바깥에 지구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돌면서 태양을 따라다닌대. 그래서 이 원을 주전원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면 태양하고 이 지구하고 이은 연장선의 중심으로 원이 따라돌면서 도니까 멀리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돈다. 이런 주전원 이론으로 설명을 해서 내행성의 순행과 역행을 다 설명하게 되고, 외행성도 있어요. 목성, 토성 같은 경우에 밤하늘에 보면 목성하고 토성이 서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움직이다 갑자기 후진을 했다가 전진을 해. 이게 순행, 역행, 순행 이러거든. 이게 가요? 이걸 또 설명하려고 태양 바깥쪽에 목성이나 화성 같은 놈들도 이런 주전원이 있어서 주전원에 따라서 이렇게 돌면서 가니까 역행하는 데가 발생을 한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야. 다 설명이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천체 운동들을. 근데 조금 더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뭘 의심하게 되느냐? 이거 봐라. 태양이 있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타원궤도로 돈다는 거 케플러 법칙을 먼저 배웠잖아. 근데 또 뭐도 배웠냐면 이렇게 타원궤도로 도는 데가 그냥 가만 안 있고 세차 운동을 한다며. 훌라후프 돌리듯이 돌린 다음에. 그러면 몇백 년 뒤에는 또 이렇게 돌고 가냐? 이렇게.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 주전원으로 설명을 하면. 그래서 프톨레오마이오스한테 교수님 이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프톨레오마이오스가 뭐라 그랬냐면 그건 주전원 안에 주전원이 또 있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돌면서 간다고. 근데 안 맞는데요? 그건 주전원 하나가 또 있네. 그러면서 주전원을 계속 붙여나가. 그래서 토성 같은 경우에는 주전원이 12개가 있었대. 그럼 12개의 원이 돌면서 따라간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지? 그래서 그거를 학술이라고 막 가리키고 있으면 공부하던 애들이 너무 어려워요 이럴 거 아니야. 그때 교수가 뭐라 그랬냐? 프톨레오마이오스가 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일개 인간 따위가 이걸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다. 어렵지? 기도합시다. 이렇게 된 거야. 아멘 주야 이렇게 된 거야. 얘가 그랬더니 교황청에서는 잘한다. 그래서 교황의 힘을 받아갖고 천동설이 강력했어. 그러니까 근데 프톨레오마이오스한테 공부를 하던 수도승이야. 신부 되려고 공부하는 그 수도승. 수도승 중에 누가 있었냐? 갈릴레이라는 애가, 갈릴레이란다. 코페르니쿠스. 코페르니쿠스라는 애가 딱 나타나서 얘 제자야. 프톨레오마이오스한테 배웠었어. 근데 천동설을 배우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지. 지 생각엔 그냥 가운데 태양을 놓고 여기 수성, 금성 돌리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에 지구가 있고 지구 주변에 달이 있다. 지금하고 똑같은 모델을 제시를 해요. 지동설을. 그래서 이렇게 해도 교수님 다 설명이 되는데요? 라고 얘가 제시를 했다가 코페르니쿠스가 제시를 했다가 프톨레오마이오스한테 엄청 깨져요. 왜 깨졌느냐? 지동설이 무슨 뜻이지? 지구가 움직인다는 이론이지. 얘처럼 태양을 중심에 두고 지구가 돈다는 거지. 뭐에서 가장 얘가 막혔냐면, 그래? 놀러 와봐. 네 말대로 그러면 지구가,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회전을 해서 낮과 밤이 생겼다면 지구가 이렇게 좌전을 할 거 아니니?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니? 피사의 사탑 있지 않니? 너 여기 서 있어봐. 그리고 내가 사과를 떨어뜨려 볼게. 그러면 사과를 뚝 떨어뜨려 놓고 땅이 도망갔잖아. 그럼 지구에서 보면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보여야지. 그지? 기다려봐. 그리고 올라가서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해가요? 이거 깨는 게 되게 힘들었어. 지금은 이해가 가. 관성 때문에 실제로 사과를 꼭대기에서 던지면 밑으로 떨어뜨리면 얘가 달리고 있던 물체는 계속 달리려는 관성 때문에 실제로 사과는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빨간색 궤도로 이렇게 떨어져요. 이해가요? 막 가다 손을 놓으면 가던 놈은 계속 가고 싶은 성질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근데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땅이 움직여서 요 피사의 사탑이 이렇게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땅에서 보면 사과는 이렇게 떨어진 걸로 보일 거 아니냐고. 이걸 우리가 이제는 이제 이해가 가잖아. 관성을 배웠으니까.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엔 이걸 깨는 게 힘들었다고. 코페르니쿠스를 앉혀놓고 이거 봐. 사과 나면 어떻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는 거야. 아, 이렇게 된 거야. 거기서 막혔어. 근데 이제 그 뒤에 후폭풍이, 야, 근데 너는 말이지,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고귀하게 생각하는데 일개 불덩이 따위를 우주 중심에 둘라 그래? 넌 사상이 불순해, 꺼져. 그래갖고 파면당하고 밖으로 쫓겨나.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폐렴으로 객사해. 겁나 불쌍하지, 그지?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옳은 소리를 하고도 까인 거야. 얘가 이제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관성이나 뭐 이런 물체 운동에 대한 이론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장을 어설프게 했다가 쳐발려요. 그래서 역사 속에 묻혀지고 감히 누가 이 천동설을 갖다가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다가 나타난 사람이 갈릴레이. 근데 선생님 지금도 맨날 할수록 헷갈려. 스페링으로 보면 갈릴레이하고 얘가 갈릴레오냐 갈릴레이냐. 근데 성하고 이름이 똑같더라고. 스페링은 그냥 읽을 때 갈릴레오라고 읽는 건지 갈릴레이인지 얘가 성이 갈릴레이인지 이름이 갈릴레오인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갈릴레이라는 분이 있어. 근데 이 양반이 알잖아. 이런 이 천동설, 지동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적이 많으니까 유명한 사람이잖아. 이 사람 친구 중에 브라운경이라고 있었대. 나도 이거 무슨 과학사 중에 알려지지 않은 뭐 과학 이야기 뭐 이런 데서 읽은 건데, 브라운경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얼리 어댑터요. 저 동양에서 나오는 막 신기한 문물을 보면은 그걸 얼른 사가지고 막 자랑하는 그런 스타일이야. 망원경이라는 걸 서양에서 만든 게 아니라 동양 몽고 지방에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수정을 깎아갖고 만화경이라 그래서 볼록 렌즈 2개를 이렇게 깎은 다음에 경통 없이 이렇게 보면서 유목민들이 멀리 있는 양 찾으려고. 예? 이렇게 썼던 게 망원경인데 그게 이제 온 거야 서양으로. 그걸 브라운경이 딱 잡아갖고 이 갈릴레이한테 가서 야 이거 봐라 존나 크게 보인다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한 거야. 그걸 보고 갈릴레이가 오 신기하다 그러면서 얘가 그걸 갖다 수정해서 만든 게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이용해서 갈릴레이식 망원경을 만들었거든. 그게 지금도 쓰이고 있는 거야. 얘 가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록 렌즈로 모아갖고 다시 오목 렌즈로 편 다음에 누깔에다가 집어넣어 준 거지. 오케이? 근데 이 망원경으로 갖다가 개발을 하고 나서 얘는 하늘을 딱 봤는데 맨눈으로 보이지 않던 하늘에 신비로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밤마다 하늘 보고 막 연구를 하다가 우연찮게 얘가 뭐를 발견을 하느냐?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수성이 요 주변을 도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도는지 몰랐어요. 이 앞에서 도는 주전원인 줄 알았단 말이야. 여기가 지구라고 보면. 망원경으로 보다가 수성은 또는 금성은 스스로 열과 빛을 내요, 못 내요? 못 내요. 태양빛을 반사 때려주는 놈이야. 그지? 근데 어느 날 금성이라고 추정되는 것을 망원경으로 봤는데 금성이 이런 모양이 생기더라는 거야. 반달보다 좀 더 크게 보름달에 가까운.
완전 보름달은 아니고. 이해 갑니까? 보름달에 가까운 모양이 보이는 걸 봤어. 다른 사람 같으면 저게 뭐야? 그러고 넘어갔을 텐데 갈릴레오는 충격이었던 거야. 왜? 그동안 알고 있던 천문 이론에 따르면 이 앞에서 금성이 이렇게 돌았다고 치자. 그럼 우리가 금성 모양을 본다 치면 태양빛을 반사하는 모습만 보이니까 여기 있을 때 이런 손톱 모양일 거야. 그지? 여기 있을 때 손톱 모양일 거고 여기 있을 때 손톱 모양, 손톱 모양, 손톱 모양, 손톱 모양만 보여야 돼 원래. 근데 보름달 모양에 가깝다는 얘기는 이 앞에서 도는 게 아니라 한 번은 태양 뒤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 가세요? 이 이론이 틀렸구나 라고 알게 된 거야. 갈릴레이가 혼자. 망원경으로 보면서. 맨눈으로 안 보이던. 맨눈으로 보면 금성이 아무리 밝아도 그냥 이렇게 보여. 점으로. 근데 이제 망원경으로 확대를 해서 보니까 이런 모양이 보인 거야. 거기에 의심을 품기 시작해서 이제 천동설이 틀렸구나라고 그러고 지동설 걸 막 찾다 보니까 코페르니쿠스 이론도 보고 막 그런 거야. 이해 가세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요. 문제 나온다. 그럼 뭐가 나오느냐? 천동설 이론은 지금까지 천체 운동을 거의 다 설명할 수 있었는데 하나 설명 못하는 게 이거였단 말이야. 그걸 갈릴레이가 찾아내서 빼박켄트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찾아낸 거지. 천동설이 틀렸다. 그게 뭐야? 금성의 위상이 어디에 가까운? 보름달에 가까운 걸 찾아낸 거야. 이해 가요? 금성의 위상이 보름달에 가까운 건 천동설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여기다가 아까 얘기한 주전원을 아무리 많이 붙여도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거를 딱 발견하자마자 갈릴레이는 그래도 머리가 있는 분이요. 아까 코페르니쿠스랑 다르게 다른 이론들을 더 붙여서 완벽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 옆에 돌아다니던 브라운경애가 내가 봤는데 그러면서 뭐 천동설 틀렸는데 그러고 돌아다닌 거야. 그러다 교황이 불러요. 불러서 야 브라운경한테 하늘이 돌아 땅이 돌아 그러고 물어봤더니 천동설이 맞아? 지동설이 맞아? 물어봤더니 아무 개념 없는 브라운경이 제가 봤는데요. 하늘이 도는 게 맞아요. 지구가 도는 게 맞아요. 막 이러고 설명을 한 거야. 그랬더니 교황이 신권에 신격 모독 행위를 했다고 그 자리에서 단두대서 대가리가 달랑하고 날아가. 그리고 갈릴레이를 데리고 오라 그래. 갈릴레이가 갔어. 그래서 교황이 물어봐. 야, 땅이 돌아, 하늘이 돌아. 그랬더니 갈릴레이가 딱 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애들이 안 웃어. 그리고 친구 머리가 막 굴러다녀. 그러니까 얘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본 게 그게 금성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이러면서 말을 그냥 돌려. 그냥 쭈뼛쭈뼛하고 이상한 말을 해. 그랬더니 교황이 그동안 정이 있어서 봐줄 테니까 이런 거 하지 마. 가. 그래서 목숨을 부지를 한단 말이야. 그 뒤로 밤에 몰래 남들 잘 때 몰래 감시자가 그 뒤로 30년이 붙었대. 그 연구 하나하나 보려고. 근데 몰래 이제 피해갖고 밤에 새벽에 일어나고 보고 해갖고 노트에다 깨알같이 메모해갖고 막 다 데이터를 누적한 다음에 그 유명한 일화를 남기고 돌아가셨잖아.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고 돌아가셨잖아. 거기서 나오는 얘기야. 알까? 근데 애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 뭔 브라운경이랑 시부라 뭐가지 날라간 얘기만 그것만 기억한단 말이지. 시험엔 그거 안 나온다고. 과학 뭐 이야기 과학상을 거기서 읽은 거라고. 시험엔 뭐 나온다고?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뀔 수 있었던 가장 빼박켄트한 증거가 뭐라고? 금성의 위상이 어디에 가까워? 보름달에 가깝다.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고대 우주론에서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점성술가들이 하늘을 바라보다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 모델이 필요했고 그 모델 과정에 천동설과 지동설이 나타났는데 천동설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가 지동설로 바뀔 수 있었던 일대 획기적인 증거가 뭐다? 금성의 위상이 보름달에 가까운. 알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건 어때? 현대우주론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현대우주론. 현대우주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십니다. 하나는 빅뱅. I'm so sorry for the... 이거 아니지 이제. 빅뱅. 너무 옛날 노래다. 그지? 빅뱅이 요즘에 뭐 나오냐? 에라 모르겠다. 이건가? 그 빅뱅. 그 빅뱅 해체 안 했나? 안 했냐? 새끼들 좀 해체지 마. 참 난 빅뱅 보면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걔는 노래 틀어놓은 거 보면 참 어디서 저렇게 말 안 듣게 생긴 애들만 4명 모아가지고 정말 저거 진짜 선생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빅뱅? 빅뱅이 우리나라 말로
큰 빵! 큰 폭발. 대폭발 이론이다. 빅뱅 이론이 뭔지는 알 거야.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고요. 그죠?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는 얘기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는 한 점에서 출발했다는. 그러니까 그게 빅뱅 이론인데 일단은 빅뱅 이론은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뭐 빅뱅 이론의 내용 자체는 되게 쉬우니까 우주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니까. 그지? 그 증거들이 이제 중요하겠지. 증거. 빅뱅 이론의 증거에 보면 별 사이가 멀어지는 거. 이게 빅뱅 이론의 증거로 쓰인다는데 애들이 이거 이해를 못하대. 일단 책 보고 책도 어이가 없었어. 책 보면 교과서에 보면 고무풍선에다가 뭐 유성 잉클로 매직을 이렇게 막 찍어놓고 바람을 푹 불었더니 이게 멀어진대. 그게 빅뱅이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게 뭐냐? 일단은 선생님은 이제 풍선이라기보다는 그 우주도 안에 이제 내용물이 있을 테니까 밀가루 반죽을 하고 거기다가 아몬드 가루를 뿌려요. 아몬드 가루. 오케이? 근데 이 밀가루에다가 뭘 섞을 거냐면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 탄산수소 나트륨. 소다. 일명 소다. 걔는 특징이 열을 받으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자기 부피의 5000배까지 커져요. 오케이? 근데 먹어도 되는 식용 소다란 말이야. 그걸 밀가루에다 같이 범벅을 해갖고 밀가루에다가 아몬드 가루를 넣고 이걸 오븐에 넣고 구우면 이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엄청 나오니까 구멍구멍에서 이렇게 부풀겠지. 그래서 이만하게 빵이 된단 말이야. 그때 이 안에 들어있는 아몬드 가루 하나하나는 다 멀어질 거 아니야. 오케이? 처음엔 우주에서 관측하니까 별과 별 사이들이 전부 다 멀어지는 걸 보면서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고 그래서 우주가 커지면 다 멀어지는 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안 있더라도 요 정도의 지구가 있더라도 전체 부피가 커지면 아몬드 가루들이 다 넓어지잖아. 그럼 별과 별들 사이가 다 어때? 아까에 비해서 다 멀어지는 걸 관측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야. 알까? 그래서 별들 사이가 계속 멀어지는 걸로 보면서 빅뱅 이론의 증거로 쓰이기도 하고 두 번째가 고1 과학 맨 처음에 뭐 배웠어? 허블의 법칙 배웠지? 허블의 법칙. 허블의 법칙이 뭐지? 지구에서부터의 거리 R에 따른 별들의 후퇴 속도.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측정이 돼서 그려보니까 1차 함수. 그래서 별의 후퇴 속도는 HR. 그러면서 H를 지 이름을 따서 허블 상수. 허블 상수. 자, 이게 허블의 법칙이거든요. 이거 허블 관측해서 알아낸 거야. 근데 이게 왜 빅뱅 이론의 증거냐? 내가 물어볼게. 지구에서 멀수록 별간 사이가 멀어지는 이렇게 뒤로 가는 후퇴 속도가 커지는 게 우주가 커지는 거랑 뭔 상관이야? 그냥 외운 거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라고. 아까 얘기한 밀가루에 아몬드가 있었어. 여기에 지구가 있었고 여기에 A 아몬드, 여기에 B 아몬드가 있었어요. 그제? 근데 얘가 전체적으로 팽창을 해. 이렇게 부풀어. 탄산수소 나트륨 소다 때문에. 그러면 지구가 여기 있을 때 빨간색은 요 정도 있을 거고 파란색은 요 정도 있을 거야. 이게 가야? 그럼 내가 묻고 싶은 건 파란색 점하고 빨간색 점 중에 파란색 점과의 거리가 멀지? 요 둘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여기서 이쪽으로 갔을 때 뒤로 이렇게 후퇴를 할 거 아니야. 지구에서부터 멀어지는 후퇴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얘가 늘어나는 폭이 크잖아. 얘 가요? 아무래도 요 사이사이에 밀가루 양을 봐도 얘가 밀가루가 더 크잖아. 많잖아. 얘 가요? 그럼 부풀어갖고 전체 부피가 커졌을 때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얘에서부터 멀어지는, 즉 이 변의 길이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멀리 있을수록 멀리 도망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우주 전체가 커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해가 가? 이게 허블의 법칙이야. 그래서 우주가 커지고 있다는 빅뱅 이론의 증거로 쓰이는 거야. 그러면 다음 질문.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했을까? 그 멀리 있는 별들까지의 거리를. 뭐 셰페이드 변광주기는 근래에 와서 쓰는 거고, 빛으로 했을까? 예를 들어 어떤 놈이? 전파로요. 전파의 속도의 빛의 속도는 똑같아요. 3단원에서 배우지만 전파하고 빛하고 똑같은 광량자거든? 그럼 진공에서 속도가 빛의 속도야. 근데 예를 들어 10만 광년 떨어져 있는 10만 라이트 이어 떨어져 있는 별까지 거리를 측정한다. 그럼 여기서 전파를 쏘면 가는데 몇만 년? 10만 년. 오는데 몇만 년? 10만 년. 그리고 왔다 갔다 20만 년이 걸리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럼 내가 오늘 별까지 거리를 측정하기 싶어갖고 우주에다가 전파를 삑 쏘고 역사 속에 쓰고 뒤져. 그럼 우리 아들의 20만 년 뒤에 애가 책 보다가
오씨, 올 때 됐어! 올 때 됐어! 그래 측정하면 하나밖에 몰라. 그지? 20만 년 만에 하나밖에 몰라. 그렇게 해서는 측정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별까지의 거리가. 그래서 어떻게? 제일 흔하게 많이 쓰던 게 뭐야? 연, 주, 시, 차. 이게 이제 나는 물리를 하다 보면 좋은 게 이거야. 그나마 한자어를 많이 쓰니까 그 안에 뜻이 다 있어. 1년 동안 달리면서 달릴 주, 1년 동안 달리면서 보이는 눈깔에 보이는 시차, 눈깔에 보이는 차이. 이게 연주 시차예요. 알겠나?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행동을 우리는 공전이라고 하고 이걸 1년이라고 하잖아. 그럼 1년 동안 달린데 그럼 공전이겠지? 여기 별 A가 있고 별 B가 있습니다. 그럼 별 A까지 지구에서 보면 별은 여기 있는 걸로 보이고 저 멀리 천구상에. 맞아? 그 다음 여기에서 보면 별이 여기 있는 걸로 보여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차이. 알겠습니까? 이게 연주시차거든. 그럼 별이 멀리 있으면 연주시차가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걸로 갖다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했는데 내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 게 있어. 그럼 예를 들어 지구에서부터 여기 떨어져 있는 A까지의 별을 연주시차를 통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진짜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면 이거야. 중심각의 비율은 호의 비율과 같다. 이걸 이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 별 A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원을. 오케이? 그럼 알다시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360도 대 요 사이의 각도를 세타. 360도 대 세타는 얘를 한 바퀴를 돌리면 뭐라 그래? 2파이 R이라 그러지. 이때 R은 이 별부터 지구까지의 거리, 이게 R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360도 대 세타는 2파이 R 대 요 사이의 거리지. 이건 우리가 알고 있거든. 1AU라고. 태양하고 지구까지의 거리는. 그래서 요거 대 1AU 이걸 하면 R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계산을 했더니 2파이 R 세타는 360도 곱하기 1AU인데 그럼 별까지 거리 R은 2파이 세타분의 360도 곱하기 1AU. 그죠? 근데 이거 다 아는 상수들이야. 상수들. 숫자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상수로 잡아갖고 여기다가 단위를 파섹으로 붙인 거야.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 R은 요 세타를 이제 피초라 그래. 피초. 도하고 달라. 디그리를 60으로 나누면 분. 1도를 60으로 나누면 분. 그걸 또 60으로 나누면 초. 굉장히 조그만 각도야. 그럼 연주시차 1초분의 1 파섹. 그럼 대체 1파섹이 어느 정도의 거리냐? 3.26 right here. 1파섹은 3.26강년으로 환산을 해서 굉장히 먼 거리야 이게. 빛이 3.26년 동안 가는 거리. 알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걸 왜 가르쳐 주느냐? 애들 연주시차 그러면 교과서에는 이렇게만 설명 나오니까 이게 연주시차인 줄 아는데 아니다 이거지. 계산 과정을 보니까 태양, 별, 지구 사이에 요 각도가 연주시차예요. 알겠습니까? 태양, 별, 지구 사이 요 각도만 쓰는 거야. 연주시차만. 알겠습니까? 네? 요것 때문에 한번 설명한 거고. 그래서 이처럼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이제 측정할 수 있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밤에 별을 보면 별이 어떻게 보이지? 이렇게 보이거든? 야, 이게 전진해 오냐? 후퇴하냐? 어떻게 알아, 씨. 밤에 그냥 노란색 점이 번쩍 하고 있는데 얘가 다가오는지 멀어지는지 알 수가 없지. 근데 허블은 어떻게 알아서 여기다가 측정해 놨을까? 후퇴 속도를. 요거 이제 논술에 많이 나오는 도플러 이펙트. 도플러 효과라고 불리는 도플러 효과에 의한 적색 편의 현상. 오케이? 그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계산식 다 빼고. 도플러 효과가 뭐냐면 선생님이 운동장 한가운데서 서가지고 소리를 질러. 뭐 짜증이 났나 봐. 시부라 하고 소리를 질러. 그럼 여기서 시부라 하고 퍼지지. 그럼 여기서 들어도 시부라, 여기서 들어도 시부라. 얘 가? 근데 예를 들어서 명쌤이 밤에 그냥 길거리에서 그러면 쪽팔리잖아. 그래서 뛰어. 전력 질주를 해. 쪽팔리니까 막 뛰어가면서 시부라 하고 소리를 질러. 그럼 소리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왜냐? 봐봐봐. 이 바깥쪽에 있는 원은 여기서 얘기한 거야. 근데 여기서 시 그러고 나는 달렸잖아. 그럼 두 번째 있는 원의 중심은 여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부라 하고 이게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면 이 퍼지고 있는 소리의 중심이 바뀌면서 이쪽으로 몰린단 말이야. 그럼 이쪽은 소리가 짜글짜글해져. 파장이. 여긴 소리가 길어지고. 그럼 여기서 들으면 어떻게 들리냐면
높게 들려 소리가. 씨발 이렇게 들리고 여기서 들리는 소리가 낮게 들려. 씨부럴 이렇게. 그 증명을 해. 이게 도플러 효과인데 이게 증명을 해줄게. 자동차 지나가는 스포츠카 지나가는 소리를 내가 성대모사를 하면 이렇게 하지. 엔진 소리는 똑같았을 거야. 그 자동차에 타서 보면 왱 하고 밟으니까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는 똑같았는데 내가 듣기에 이렇게 들리는 이유가 다가올 때는 높게 들리고 날 지나치는 순간부터 낮아지는 거야. 그 소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도플러 효과. 이해 갔어요? 그럼 선생님 묻고 싶은 건 별이라는 건 태양처럼 스스로 열과 빛을 내는 거지. 그 별빛이 나오는데 얘가 여기 어떤 지구를 향해서 별이 달려오면서 하면 원래 나오는 별빛보다 짜글짜글해질 거 아니야. 도망가면서 하면 별이 이게 얘가 별이고 얘가 지구인데 스스로 열과 빛을 내는데 얘가 도망가면서 내면 원래 나오는 별빛보다 길어질 거 아니야. 파장이 길어지면 색깔이 빨간색 쪽으로 치우쳐요. 그걸 적색편이라 그래. 이해 가요? 그냥 지구에서 봤을 때 빨간색 파장이 이런데 그러니까 노란색 파장이 이런데 노란색 별빛이 도망가면서 하면 적색 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야. 그걸 적색편이라 그래. 그러면 얘가 더 빨리 도망가면 빨간색 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겠죠. 그죠? 그 적색편 현상을 계산을 해서 후퇴 속도를 계산하게 된 거야. 이해 가나? 내가 자세한 건 안 하고 그 정도만 알려줄게. 도플러 효과가 나오길래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니. 알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 요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선생님도 사실 얘 설명하면서도 명확하지가 않아. 우주 배경 복사는 뭐 쓸데없는 말만 많이 나와. 무슨 미국에 있는 무슨 대학교에서 막 자꾸 노이즈가 생겨갖고 안테나를 가봤더니 비둘기똥이 졸라 많았는데 그걸 싹 치웠는데도 같은 노이즈가 나오더래. 그래서 내린 결론이 우주에서는 2.7 켈빈에 해당이 되는 전자기파가 우주 전방향에서 들어오더라. 그걸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배경 복사선이라고 하자. 알까? 그게 우주 배경 복사의 내용이라고 교과서에나 뭐 책에들 나오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빅뱅의 증거로 쓰이는 이유잖아. 이해가요? 선생님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 태초에 우주가 한 점에서 출발해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폭발을 해서 커졌고 우주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커졌대. 그 뒤에 빛이 뒤늦게 출발을 해서 날아갔대. 근데 그 뒤로 우주가 계속 커지고 있어. 빛은 계속 날아가고. 근데 날아가고 있는 도중에 지구가 안에서 생겼어. 우리 지구인이. 그럼 우주가 커져서 쫙 퍼지고 있는 걸 이 우주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걔가 퍼져나가는 모양이 보일 거 아니야. 이해 가요? 그럼 태초에 우주에서 얘가 커지면서 온도가 점점점 낮아졌는데 계산상 보니까 46억 년이면 2.7 켈빈 정도 되는 온도가 나올 거래. 근데 우연찮게 우주 전방향에서 2.7 켈빈에 해당이 되는 전자기파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우주 전방향에서 태초에서 출발했던 빛에서 이제 파장이 나오는 게 2.7 켈빈이 지구에 도달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빅뱅 이론의 증거래. 나도 이 정도밖에 정리가 안 돼. 알까? 그래서 빅뱅 이론에 우주 배경 복사가 들어간다 라고 하고 시험 문제에 나온다. 내신 문제 무식하게 꼭 이걸 낸다. 그럼 뭐라고 내? 우주 배경 복사는 2.7 켈빈에 해당이 되는 전자기파가 우주 전방향에 대해서 지구에 들어오는 그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WMAP.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역시도 고1 때랑 겹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물리원에서 새로 가리키고 싶은 건 두 번째. 우주론에서 사실 이게 핵심이다. 자, 요거 프리드만이 뭐야? 프리드만 우주 모형. 요거 하나만 신선하니까 우리 집중합시다. 프리드만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어떤 아저씨냐? 그러면 천문학자 겸 수학자인데 아인슈타인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 아인슈타인의 영향을 받았대. 상대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지.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인슈타인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하는 수학이라 하면 X축, Y축, Z축을 쫙 펴갖고 직교좌표계로 놓고 그 안에서 몇 컴마 몇 컴마 몇 찾아가는 이런 식으로다가 공부를 해왔는데 아인슈타인 이론에 따르면 질량이 겁나게 크면 공간이 어떻게 돼? 찌그러지지. 그럼 공간이 찌그러진 상태에서의 좌표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X축, Y축, Z축이. 공간이 찌그러지면.
이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준 게 아인슈타인인데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게 프리드만이래. 그럼 이 상태에서의 수학은 그동안 기존에 알던 수학과는 다르겠지. 겁나 어렵겠지, 그지? 근데 그걸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수학과도 아니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에 영향을 받은 프리드만은 우주의 모형을 크게 세 가지로다가 제시를 하게 됐어요. 하나는 열린 우주, 영어로 하면 오픈 스페이스, 열린 우주. 그 다음 평평한 우주, 패러럴 스페이스, 평평한 우주. 그 다음 클로즈드 스페이스, 닫힌 우주. 이 세 가지의 모형을 제시하기에 이르러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무슨 기준으로 우주의 모형을 세 개로다가 나눴느냐? 그럼 기준은 누구냐? 얘 머릿속에는, 프리드만 머릿속에는 우주가 커지려고 하는 팽창력과 우주가 작아지려고 하는 수축력의 싸움으로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주가 팽창하려는 힘은 태초에 빅뱅에서 출발을 한 거야. 초기 폭발 빵 해서 계속 커지고 있는 힘이 있어. 그 다음 얘가 다시 수축하려는 힘은 뭐 때문이냐? 만유인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질량을 갖고 있는 놈이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인력. 그럼 만유인력은 누가 결정할 수 있냐? 물질의 밀도, 우주의 밀도가 결정할 수 있다. 이해 가세요? 밀도가 커지면 한 점에 질량들이 모인 거지. 그럼 아무래도 이쪽에 질점들이 모이면 얘 주변에 비해선 만유인력이 크니까 끌어당기겠지. 그래서 우주가 작아지려는 힘이 있고 태초에 빵 하면서 커지려는 힘이 있는데 그거의 싸움으로 본 거야. 그 중에 팽창력이 더 큰 우주를 열린 우주라 그래. 이해 가요? 팽창력과 수축력을 딱 보는데 우주가 커지려는 팽창력이 수축력보다 커지면 얘는 어떤 일이 벌어져? 계속 팽창하겠다. 우주는 계속 커질 거라. 이런 모델을 제시한 거야. 오케이? 그때 임계밀도라는 말이 나와요. 요걸 잘 알아둬야 돼. 잘 보세요. 팽창력과 수축력이 똑같아질 만한 만유인력을 만드는 밀도를 임계밀도라 그래. 뭐라고? 우주의 밀도가 팽창력과 수축력, 팽창력은 초기 폭발력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잖아. 그지? 그 팽창력과 다시 작아지려는 수축력이 똑같아질 만한 밀도를 만드는 걸 임계밀도라 그래. 그래서 수학적으로 계산한 임계밀도가 있는데 이 임계밀도와 현재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 우주의 밀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우주의 크기와 질량을 아니까. 오케이? 그러면 수학적으로 계산한 임계밀도에 비해서 우리 우주의 밀도가 어때야 될까? 다시 열린 우주 같은 경우엔 팽창력이 더 커야 된다고. 같을 때가 임계밀도라고. 얘 가요? 그럼 얘가 작아야 되지. 그럼 얘가 또 작아져야 돼. 그래서 우리 우주의 밀도가 임계밀도보다 작다면 얘 가요? 작다면 팽창력이 수축력보다 커서 우주는 계속 커질 것이다 라고 제시한 게 열린 우주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평평한 우주는 뭘 평평한 우주라고 하느냐? 예를 들어 이거부터 하자. 수학적으로 계산한 임계밀도가 뭐였어? 팽창력과 수축력이 똑같을 만한 밀도라 그랬지, 그지? 수학적으로 계산한 임계밀도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우주의 밀도가 딱 도달을 한다면 팽창력과 수축력은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럼 커지려는 힘과 수축하려는 힘이 같으면 그 이상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고 크기가 일정해지겠지.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걸 평평한 우주라 그래. 패러럴 스페이스. 알겠나? 오케이? 그러면 야 이건 얘가 커. 얘는 같아. 그럼 뭘 이제 추측할 수 있겠냐? 팽창력보다 수축력이 더 큰 우주를 닫힌 우주라 그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얘는? 다시 수축을 해서 우주가 한 점으로 돌아갈 거란 얘기지. 먼 미래에. 그럼 진짜 우주가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될까 봐 많이 두려워했지. 그러니까 그럼 이것도 이제 밀도로 따지면 수학적으로 따지는 임계 밀도에 비해서 우리가 사는 우리 우주의 밀도가 어때야 돼 이번에? 우리 우주의 밀도가 더 커야지. 우리 우주의 밀도가 수학적으로 밀도보다 커야 만유인력이 커져야 수축력이 이겨서 팽창력보다 수축력이 커지니까 다시 수축할 거라는 얘기가 닫힌 우주를 뜻하는 거야. 알겠나? 알겠습니까? 그래 놓고 보니까 이거를 이제 컴퓨터, 슈퍼 컴퓨터에 놓고 공간이 찌그러질 수 있다는 가능성 하에 수학적으로 계산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열린 우주는 우리가 사는 공간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런 식으로. 마치 깃발이 펄럭거리듯이 X축, Y축, Z축이 이렇게 쭈글쭈글한 모양으로다가 공간이 찌그러져요. 그럼 평평한 우주로 시뮬레이션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팽팽하게 펴지는 모양으로 그려져. 그러니까 그럼 닫힌 우주는 시뮬레이션으로 그리면 XY 좌표가 이렇게 구형 모양으로다가 그려져. 오케이? 그럼 선생님 묻고 싶은 건 예를 들어 세 점을 잡아가지고 삼각형을 그려보면 얘는 공간이 찌그러져 있으니까 이렇게 우글쭈글하겠지. 그럼 원래 삼각형 내각의 합이 몇 도야? 180도인데 이렇게 생긴 삼각형은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클까 작을까? 작다는 얘기지. 이 안에 있는 세타를 토탈 이 세타를 다 더하면 180도보다 어때? 작더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만약에 평평한 우주같이 이렇게 팽팽한 곳에 세 점을 찝어서 삼각형을 만들면 이렇게 직선이 될 거고, 그지? 이때 삼각형 내각의 합들을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180도가 되겠지, 수학적으로. Got it?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데다가 세 개의 삼각 측량법을 해보면 이렇게 둥글둥글해지겠지, 삼각형이. 뚱뚱해지겠지. 그럼 얘는 세타가 180도보다 어떨까? 클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 거야, 이런 거 해보려고. 알겠습니까? 근데 우주의 세 지점을 잡아서 삼각 측량법을 딱 해보니까 우주는 현재 여기에 가까운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우주는 다행히도 평평한 우주에 가깝구나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 이제 뭐만 하면 얘가 이제 인정을 받느냐? 수학적으로 계산한 임계 밀도와 우리 우주의 밀도가 계산한 값이 딱 맞기만 하면 끝! 이론 끝!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작어.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작아, 우리 우주의 밀도가. 그럼 뭐가 틀린 거지? 고민하고 있을 때 현재 정설로 받아들여진 건 우리가 아직 쌍생성, 쌍소멸 입자에 따지면 어떤 놈이 입자가 발생을 하면 반입자가 같이 생겼다가 부딪히면 사라진대. 근데 우리가 지금 측정할 수 있는 에너지와 질량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반대되는 암흑 물질이 있고 암흑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있다면 그걸 넣어서 계산해서 밀도를 구하면 같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요? 물론 그래서 얘는 지금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야. 우리나라도 지금 태백산 폐탄광 뚫고 들어가고 산속에 땅 속에서 암흑 물질하고 암흑 에너지 측정하려고 카이스트에서 엄청 노력한다고 텔레비에 나왔거든. 이해가요? 어느 날 네이버 뉴스에 암흑 물질 발견했다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 누가 터뜨릴지 몰라. 그럼 또 바뀌는 거거든 이게. 따라서 수능엔 안 나오겠죠. 내가 수능 출제위원이라도 한 달 동안 열심히 해갖고 내는데 막 암흑물질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딱 시험 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암흑물질 발견 이래버리면 그죠? 문제가 또 다 바뀔 수가 있잖아, 이론이. 그래서 이렇게 핫하고 지금 막 ING 형식으로 변하고 있는 데는 이런 시험에 내기가 힘들어. 오케이? 하지만 알고는 있자. 현재 우리 우주는 평평한 우주에 가깝고, 그러니까 평평한 우주가 뜻하는 건 뭐다? 우리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아서 팽창력과 수축력이 같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한 우주다. 근데 계산을 해보면 우리 우주의 밀도가 작은 이유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때문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자,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건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 요 세 가지인데, 그럼 선생님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한 예제 2가지 정도 보여줄게요. Example U, 빠밤. 첫 번째, 가로축 시간, 세로축 우주의 크기라고 표현을 했을 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주가 계속 이렇게 팽창하는 우주가 있어요. 이걸 등속 팽창 우주라고 그래. 이 등속 팽창 우주 1차 함수로 증가하는 걸 주장한 사람은 돌아가셨으니까 빨간색으로 써도 돼. 허블과 가모라는 아저씨가 있었어. 허블이랑 가모라는 아저씨는 우주는 태초에 빵 폭발한 뒤에 같은 속도로 계속 일정하게 커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허블의 법칙도 직선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지? 근데 프리드만의 우주 모양을 적용을 해서 여기다 그려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다가 계속 커지는 놈이 있어. 얘는 누굴까? 시간이 흘러도 계속 커지는 거. 열린 우주겠죠? 이해 가세요? 그럼 우주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다가 어머 크기가 일정해지는 놈이 있어. 얘는 누굴까? 평평한 우주예요. 평평한 우주. 이해 가세요? 근데 우주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다가 다시 작아지는 놈이 있어. 얘는 누굴까? 얘가 닫힌 우주겠지.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 A, B, C, D 이렇게 주지 않겠니? 그죠? 이건 이름은 안 주고 그래 놓고 우리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아서 우리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팽창력이 커져? 수축력이 커져?
팽창력이 커질 거예요. 우리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으면, 같을 때 밀도가 임계 밀도인데 그거보다 작으면 수축하려는 힘이 줄어. 그럼 팽창력이 더 커. 그럼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돼? 계속 커지겠지. 이해 가세요? 그럼 거기에 해당이 되는 놈은 ABCD 중에 누굴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위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서 문제 1, 문제 2, 문제 3 이렇게 주면서 4번쯤에 그림의 D는 우리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커서 우주가 다시 작아진다는 닫힌 우주 모형이다.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지금 그려놓은 이 이론하고 여기 지금 모형 3개랑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에서 누가 누구를 뜻하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건 좀 심플한 문제고 선생님이 여기서 낼 것도 없지만 꾸역꾸역 좀 더 어렵게 내보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는 문제가 기억이 나야.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우주의 크기인데 이걸 조금 더 세련되게 이렇게도 내더라고. 이거 봐라. 이런 우주가 있대. A. 근데 지금 여기가 뭐냐 하면 현재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근데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을 통해서 현재 우리는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단 말이야. 이해 가세요? 그러면 다 여기는 지나가야 돼. 이 4가지 모형이.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열린 우주를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여기를 접점으로 해서. 이해 가세요? 왜? 그래야 말이 맞거든. 태초에 우주가 작은 0에서 출발을 해서 우주가 커지고 있는데 현재 지금 now 현재 우주의 크기를 측정하면 얼마인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나가야 되는 거야. 알겠나? 이해 가요? 그 다음 어떤 놈은 그랬더니 여기서 나와서 커지다가 요 점을 지난 뒤에 일정해지더란 얘기. 얘가 C래. 이해 가요? 그럼 또 어떤 놈은 여기서 커져서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작아진다. 이게 D래. 그랬을 때 이 4개의 우주 모형이 한 점에 접하는데 얘가 현재 우주의 크기를 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럼 문제를 뭘 내느냐? 이 4가지 모형으로 봤을 때 우주의 나이가 가장 짧게 나오는 거, 우주의 나이가 가장 어리게 나타나는 거 누구겠어? 그럼 우주의 나이라는 건 뭐요? 지금 현재는 now 현재고 태초의 우주가 출발 지점은 우주의 크기가 얼마였어? 0인 지점을 찾아야 되지. 그러면 A 같은 경우엔 여기가 시작점이니까 이만큼이 우주의 나이가 되는 거야. B는 요만큼. 이해 가요? C는 요만큼, D는 요만큼. 그럼 현재 이 모형으로 봤을 때 우주의 나이가 가장 짧게 나타나는 놈은 닫힌 우주더라. 우주의 나이가 가장 길게 나타나는 놈은 등속팽창 우주더라. 아시겠습니까? 이거 볼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걸 뜻한다. 그래서 우주론에서는 고대 우주론, 현대 우주론이 있으나 현대 우주론에서 빅뱅은 증거 수집 정도. 그 다음 새로이 배운 건 지금 배운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인데 프리드만이 아인슈타인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공간이 찌그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밀도와 그다음 팽창력과 수축력을 이용해서 우주의 모양을 3가지로 제시한 업적을 갖고 있는 게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리됐습니까? 여기까지가 극대에 대한 이론으로 우주론으로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학적인 세상은 많이 다뤘으니까 조금 더 커져서 우주에 대해서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커? 걔가 앞으로 어떻게 커질 거고 어떻게 변할 거고 어디서 왔고 거기에 심취되어 있는 거 극대의 세상이라 그래. 알겠나?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극미로 한번 가볼게요. 극미의 세상 가려고 그랬더니 제목이 상호작용. 일단 이거를 인터액티브 뭐라 그러는데 직역을 때려갖고 이게 직역을 해놓으니까 애들이 이해하기가 더 힘든 거야. 상호작용. 그래서 내가 의역을 해줄게. 상호작용을 의역을 한다면 기본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본힘. 4가지 상호작용. 그게 4가지 힘을 뜻합니다. 기본힘을 들어갈게요. 상호작용을 의역하자면 기본힘이라는데 기본힘이 뭐냐? 그러면 4가지 상호작용을 줄여서 4가지 기본힘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중력이 들어가요. 중력. 그 다음 2번째는 뭐냐? 전자기력이 들어가. 3번째, 4번째가 새로 나오는 용어인데 이것도 직역을 해서 이름이 이상해. 강한 상호작용이라고 불리고
약한 상호작용이라고 직역을 때렸는데 이걸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하자면 강한 핵력 정도, 약한 핵력 정도라고 의역을 때려줄게요. 그럼 일단 기본 힘이 뭐야? 기본 상호작용이 뭐야? 여기에 중력, 전자기력은 들어가는데 마찰력, 탄성력 이런 거 안 들어가지. 왜 그럴까? 그 근원을 파헤치다가 모르겠는 거야. 이해가요? 그걸 기본 힘이라고 남긴 거야.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탄성력 같은 경우에는 분자와 분자의 전기 결합력이야. 전자를 공유 결합한. 근데 그 상태에서 외부에서 힘을 주면 이렇게 멀어지지? 그럼 다시 돌아가는 힘이잖아. 이건 전자기력으로 설명이 되지. 이해가요? 근데 중력을 뭐라고 배웠냐? 질량을 갖고 있는 놈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그 힘을 만유인력 F는 G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M2다 라고 배웠잖아. 그지? 근데 다시 질문. 질량을 갖고 있는 놈은 왜 땡겨? 모르겠는 거야. 이해가요? 질량을 갖고 있는 놈이 땡기는 원인은 모르겠어. 우린 거기서 출발한 거야. 질량을 갖고 있는 놈은 서로 땡기는구나. 이해가? 전자기력 역시도 플러스 서로 밀어내고 플러스 마이너스 땡긴다. 전하력. 배웠지? 전기력. N극 밀어내고 NS 땡긴다. 배웠지? 그지? 당연하게 받아들였잖아. 근데 다시 물어봐. 플러스 왜 밀어? 모르는 거야. 이해가요? 그 근원을 밝히지 못한 마지막 단계에 있는 힘이 4개야. 알겠습니까? 전기력도 쓰자면 F는 K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 자, 이런 걸 기본 힘이라고 하는데 이 2개는 왜 튀어나오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야. 일단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뭐라고 배웠어? 원자. 이제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돌턴이 그랬는데 다 깨졌어. 그래서 이름이 돌턴의 원자썰이야. 깨져갖고. 오케이? 이 안에 전자가 있다. 그 다음에 러더퍼드가 전자도 있지만 이 안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큰 건대기와 주변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야. 톰슨과 러더퍼드가. 알까? 그럼 그 뒤에 있는 물리학자, 얘네들 물리학자라 그랬잖아. 그 물리학자들, 나도 좀 업적을 남기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 얘를 쪼갠 거야. 원자 핵을 쪼갠 거야. 원자 핵을 이렇게 쪼개놓고 보니까 그 안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덩어리와 아무런 전기를 띠지 않는 덩어리들이 이렇게 나온 거야. 덕지덕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불러? 양성자. 얘 이름은 뭐라 그래? 충성자. 그럼 양성자와 충성자를 합쳐서 뭐라 그래? 핵자라 그래. 핵을 이루는 입자, 핵자. 오케이? 그래서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하나로 찾을 때마다 업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지.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또 어떻게? 나도 타고 싶은데, 나도 업적 남기고 싶은데, 그러면 얘를 또 쪼개는 거지. 얘 가요? 양성자를 쪼개보고, 요 중성자를 쪼개보고. 이 안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라고 했더니, 사실 지금 현재 기술로는 전자 현미경을 이용을 해도 원자 핵 정도만 살포시 볼락말락해. 근데 그 안에 있는 핵자는 보이지도 않아. 이해가요? 원자 핵 정도만 보일락말락한데 그 안에 양성자, 중성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확인이 안 돼. 하물며 그 양성자, 중성자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까지는 발견할 길이 없어. 그래서 모델만 제시됐는데 뭐 어떤 입자 3가지식으로 연결이 돼 있대. 이렇게 3가지가 뭉쳐서 하나씩 돼 있대. 양성자와 중성자가. 그때 이 입자를 뭐라 그러냐면 쿼크라고 불러요. 쿼크. 이해 가세요? 인류가 알아낸 최소 단위지. 현재까지. 원자를 쪼개서 원자 핵과 전자, 원자 핵을 쪼개서 양성자와 중성자, 중성자를 쪼개서 그 안에 있는 입자를 찾아내는데 이걸 기본 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작은 거는 현재 기술로는 모르니까. 이게 쿼크야. 그럼 쿼크라는 건 몇 가지가 있니? 그랬더니 6가지가 있어. 이름이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나오는데 이건 제시된 순서야. 제일 먼저 제시되고 그 다음이고. 근데 이름이 얘는 up, down, charming, strange, top, bottom. 다 서양 애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 했어요. 이걸 직역으로 해놓으면 되게 웃겨. 위커크, 아래 커크, 매혹적인, 야릇한, 꼭대기 바닥 이렇게 되거든. 유치해서 그냥 영어로 할게. up, 커크, down, charming, strange, top, bottom. 오케이? 이 중에서도 이거 3개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어. 그나마 그 중에 최고 오래된 건 누구야? 1세대야. 그래서 요거 위주로만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그럼 얘랑 차이가 뭐냐? 전하량이 달라. 얘는 플러스 3분의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2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래서 업커크, 차밍, 타핑은 다 이래. 그 다음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은 다 이거야. 근데 요거 두 개를 갖고 여기를 모델을 제시를 한다. 그럼 예를 들어 얘 이름은 양성자. 양성자는 전기가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 2가 뛰어야 되지. 그럼 얘 세 개를 가지고 플러스 2를 만들려면 얘 두 개에다 얘 하나면 되는 거 아니야. 플러스 3분의 4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빼면 플러스 3분의 3이니까. 알겠나? 그래서 업커크, 다운커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중성자를 갖다 제시를 해보자. 그러면 전기를 띄지 말아야 되니까 얘 하나, 얘 두 개면 되지. 그래서 업커크, 다운커크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됐어. 알간? 그러다 보니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야. 잘 봐. 예를 들어 처음에 주장돼 있던 대로 그 톰슨 지나서 러더퍼드 나고 그 뒤에 수정 보호 이론에 따르면 처음에 수소만 갖고 있어. 수소는 원자핵 하나가 전자 하나가 돌아가니까 괜찮아. 근데 원자들이 늘어나면 양성자가 늘어나지. 얘만 해도 지금 뭐냐면 헬륨이야, 헬륨.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붙어 있거든. 그럼 생각해봐. 양성자는 서로 플러스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니까 밀어낼 거 아니야. 전기력이요. 근데 R이 0에 가까워, 되게 가까우니까. 그럼 F가 어때? 겁나 크지. 그럼 플러스는 분명히 튕겨져 나가려는 힘이 있을 거야, 전자기력 때문에. 근데 어떻게 안 튕겨져 나가고 붙어 있느냐? 양쪽에 중성자가 매달려 갖고 얘네들을 꽉 붙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이해 갑니까? 그러면 대체 얘네를 붙잡고 있는 힘은 뭐냐? 만유인력일까? 아니요. 전위력일까? 그럼 얘가 플러스 돼, 얘가 마이너스여야 되잖아. 아, 이건 뭐지? 아, 모르겠다. 씨부라.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게 강한 상호작용이야. 강한 핵력. 즉 양성자 튀어나가는 걸 얘가 매달려서 붙잡고 있는 이 힘. 정체 모를 힘. 얘 이름을 모르겠으니까 강한 상호작용, 강한 핵력이라고 한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 뒤에 이게 나온 거야, 이게. 근데 얘도 보니까 얘가 플러스 3분의 2지. 얘도 플러스 3분의 2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2야. 얘랑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기력으로 설명이 돼. 근데 얘랑 튀어나가는 걸 왜 안 튀어나가? 여기 뭔가 붙잡고 있는 힘이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강한 핵력이 작용하는 거야. 이제 가세요? 따라서 강한 핵력은 두 군데서 작용했네. 양성자 튀어나가는 거 잡아줄 때랑 여기 같은 종류의 쿼크 튀어나가는 거 잡아줄 때 이 두 군데에서 강한 핵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기본 입자는 쿼크가 있고, 근데 쿼크까지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 다른 학자들은 그러면 손 빨고 있나? 나도 찾아야지. 그러다 눈 씻고 찾아보다가 얘 봐라? 얘는 뭐지? 그러면서 쭉 끌어온 거야. 얘네들은 지금 다 원자핵에만 주목을 했잖아. 그럼 전자는 원자핵에 비해서 겁나 작은 입자야. 쿼크보다도 작아. 그럼 이 새끼는 뭐라고 하지?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게 렙톤. 얘 가요? 렙톤. 그러니까 인류가 알아낸 기본 입자는 맥락이 달라요. 원자핵부터 나온 쿼크가 있고 전자에서 파생된 렙톤이 있는 거야. 둘 다 가장 작은 단위야. 알겠나? 얘도 기본 입자인데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야. 그 근원이. 그럼 여기가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2와 전기를 띠지 않는 걸로 나눠주고 얘 이름이 전자. 그럼 얘 이름은 전자 중성미자라고 불러요. 얘들아, 중성미자가 뭔 뜻일 것 같아? 전자만한데 전기를 띠지 않는 밀입자. 그냥 질량 찌끄레기. 이해 가세요? 그래서 렙톤에는 요 전자와 전자 중성미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두 번째로 주장되는 게 2세대야. 그때 누가 나왔냐? 전자 같은 놈 중에 뮤온이 이제 나오는 거야. 뮤온이 여기 들어가. 렙톤이야.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냐? 뮤온 중성미자가 들어가. 뮤온 중성미자. 얘 가요? 3세대 얘만한 게 또 있어. 걔 이름이 타우야. 타우. 그럼 얘는 타우 중성미자. 쉽지? 얘 가요?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그럼 아까 전에 뮤온이 왜 만들어졌다고? 대기권 밖에서 빛을 맞아갖고 전자만한 게 튀어나온 거야. 근데 걔가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2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6승초 슉 사라진다고. 알겠어요? 그런 현상은 좀 나중에 좀 광전 효과 배우면 좀 더 이해가 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나마 해도 우리는 어디 주목하면 돼? 여기다 주목하면 돼. 이게 제일 오래된 거야. 1세대, 2세대, 3세대. 전자 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뮤온이나 타우나. 렙톤의 일종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해. 기본 입자로 구분하다 보면 얘랑 얘로 가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 상호작용 중. 잘 봐봐.
강한 상호작용이 뭔지는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죠? 양성자와 양성자 붙잡아줄 때 같은 종류의 쿼크 날아가는 거 잡아줄 때, 그지? 약한 행력을 항상 이게 전제해야 돼. 베타 분계시. 베타 분계시만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베타 분계는 뭐냐? 저 뒤에 4단원에서 핵 에너지 배울 때 다시 나올 건데 간단하게만 가르쳐주면 베타 분계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그거는 이제 4단원에서 다시 나올 거고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신을 해요. 그걸 베타 분계라고. 오케이? 그럼 얘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 중성. 근데 얘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 플러스성. 그래서 플러스 2만큼의 전기를 떼야 되지. 그러면 중성이었던 놈이 플러스가 되려면 마이너스를 버려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이리 가는 과정에 하고 전자를 뱉어내. 그래서 지가 플러스로 변신을 해. 그러니까? 근데 이 전자를 뱉어내는 과정에 얘만한 질량 파펜 찌끄레기가 같이 튀어나와. 걔 이름 뭘까? 전자 중성미장가야. 이해가요? 따라서 베타 분계란 중성자가 갑자기 양성자로 변신하기 위해서 전자를 하고 뱉었는데 전자만한 질량 파편이 같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얘는 양성자로 변신하는 걸 베타 분계라고 하는데 그때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약한 행력은 뭐냐? 그럼 봐봐봐. 얘랑 여기서 갈라져 나왔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묶어주고 있던 어떤 힘이 이 안에 있는 거지. 그지? 얘랑 묶어줬던 힘이 있었으니까 나오면서 갈라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랑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력이나? 아니지. 만유 인력이라고 보기에는 질량이 너무 작거든? 그지? 아유, 중력도 아니고 전자기력도 아닌데 왜 묶어져 있었지? 에라이 씨발 모르겠다. 그래서 약한 행력이라고 하는 거야. 새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그 인류가 그 근원을 파고들다가 더 이상 파고들지 못한 힘이 중력, 전자기력, 강한 상류, 약한 상호작용이다. 알겠나? 근데 강한 상호작용은 여기서 볼 수 있고 여기랑 여기서, 약한 상호작용은 베타 분계 시에만 볼 수가 있다.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그래서 예제 문제에서 니네들한테 예를 들어서 다음은 원자의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줘요. 자,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호작용은 누가 있느냐?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그지? 서로 잡아당기고 있죠? 전자기력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 전자도 질량이 있고 양성자도 질량이 있으니까 서로 잡아당기지는 약하지만 만유인력도 있겠지. 즉 중력도 들어갑니다. 그죠? 이해 가요? 그 다음 이 플러스 튀어나가야 되는데 안 튀어나가지. 뭐가 잡고 있지? 강한 행력 보입니다. 그죠? 이해 가요? 자, 여기서 약한 행력 볼 수 있나? 아까 얘기했지만 약한 행력은 베타 분계시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정리해주고 싶은 건 이 도표입니다. 도표. 표로다가 하나 정리를 해줄게요. 강한 행력, 약한 행력의 이제 성질들을 비교를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범위, 작용 범위를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니? R이 무한대로 가야 F가 0이지. 그럼 얘가 작용할 수 있는 범위란 무한대. 이해 가세요? 그럼 전자기력도 무한대. 이해 가세요? 알겠어요? 근데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은 핵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핵 밖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네. 그 다음 상대적 세기를 한번 볼까? 이건 그닥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같은 양을 먹고 같은 양의 뭐 질량을 놓고 상대적 세기를 보면 일단 중력은 지구 정도 질량이 돼야 얘를 당기는 게 느껴지지. 그럼 얘는 무조건 4등. 이제 가세요? 근데 이름부터 강하대. 이름부터 강한 놈이 있지. 걔가 1바. 이해 갑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2바, 이름부터 약하다는 게 3바.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이름부터 강하면 무조건 1바야. 상대적 세기가 제일 커. 같은 양에서 봤을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알겐? 그 다음 약하대. 그럼 3등. 전자기력보다는 커야 돼. 강한 상호작용이. 그래야지 플러스 튀어나가는 걸 붙잡아주니까. 알겠습니까? 자, 요 정도 비교해 주시고. 자,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마지막에 정리하는 요거. 아니다. 하나 또 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전하량. 아니다.
이건 전화량이 들어갈 게 아니지. 여기 볼게요. 매개 입자,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매개 입자란 무엇인가? 그럼 중간 매개체가 되는 입자를 이야기해서 그냥 뭐 원래 정확하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좀 편하게 설명을 하자면 아까 양성자를 양쪽으로 붙잡고 있을 때 그 고리 역할을 해주는 놈이 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를 어떤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고리처럼 행동하는 놈이 있어. 그걸 매개 입자라 그래. 그냥 머릿속에 고리 그림으로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오케이? 일단은 강한 상호작용, 강한 핵력의 매개 입자는 글루온과 파이온이라는 게 있어. 이름부터 외래어라 특이해. 글루온, 파이온. 왜냐하면 서양 애들이 찾아낸 거라 그래. 오케이? 그 다음 약한 상호작용의 매개 입자는 W 보손, Z 보손이 있어요. W 보손이나 Z 보손을 매개 입자로 해요. 얘도 소위 말해 고리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 매개체가 되는 입자. 알겠습니까? 애들은 요게 생소하니까 요거를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사실 시험 보기 전에 이거 한 번만 읽어봐도 기억나요. 왜? 생소할수록 사람이. 나중에 시험 볼 때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전자기력의 매개 입자는 광량자입니다. 줄여서 광자라고도 하고. 요건 3단원에서 광전 효과 배울 때 다시 튀어나올 건데 쉽게 풀어쓰자면 비달갱이란 뜻이에요. 즉 플러스 밀어내고 플러스 마이너스 땡기고, 오케이? N극 밀어내고 NS 땡기는 건 다 광량자라고 하는 비달갱이 입자들에 의한 매개 입체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힘이 벌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게 오히려 더 많이 틀려 애들 놓친다고.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근데 여기 보면 박스 다 채워놓고 얘만 지금 분명히 존재하는 힘인데 매개 입자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발견은 못하고 이름만 붙여놓은 게 있는데 걔가 중력자예요.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문제를 낼 수는 없겠죠. 발견도 안 됐으니까. 근데 이름만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중력자예요. 만유 인력의 매개 입체가 되는 어떤 입자가 있을 것이다 해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상호작용은 이 표를 기반으로 해서 시험 문제는 뭐 빈칸 채우기로 많이 나와요. 띠리리의 뭐의 매개 입자는 글루온인데 그럼 글루온 매개 입자로 쓰는 놈이 누구? 강한 핵력. 이런 식으로. 오케이? 베타 분계시 볼 수 있는 띠리리는 그럼 약한 핵력이고 그때 매개 입자는 띠리리다. 그럼 W 보선, Z 보선이 답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상호작용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하면 이 이론의 갈림길이 있어요. 이론의 갈림길. 맨 처음 갈림길은 중력과 중력이 아닌 길로 갈라지고요. 그 다음 중력과 중력이 아닌 길이 있으면 그 아닌 길 중에 또 두 가지로 갈라져요. 그게 뭐냐 그러면 강한 핵력과 강한 핵력이 아닌 길로 갈라지고 그 다음 강한 핵력 아닌 것들을 또 두 가지로 갈라서 하나는 약한 핵력 또 하나는 전자기력. 로드맵은 이와 같이 갈라져요. 이론이. 맨 처음에 발견된 게 중력이고 중력은 분명히 다른 놈들이랑 월등하게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 외에는 이제 강한 놈과 그다지 강하지 않은 놈들. 오케이? 그 다음 약한 놈 중에 약한 핵력과 전자기력 이런 식으로다가 트리 구조가 펼쳐지거든. 네 가지 상호작용이. 근데 얘네들을 결국에는 다 모아서 하나로 가려고 하는데 이걸 통일장 이론이라고 그래. 사실 지금 현재 물리가 이 네 가지 이론에 대한 근본 원인을 못 밝히고 있지 않냐. 그죠? 근데 만약에 너네들이 근본은 지금 많이 줄여갖고 4개밖에 안 남았잖아. 근데 이것들을 다 머금어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론의 통일장 이론이 완성이 되면 만물의 원리를 밝히는 거야, 물리가. 어떤 힘의 원인과. 이제 가세요? 그럼 물리학이 끝납니다. 태초의 한 점의 에너지에서 출발한 우주가 지금 광활하게 뻥 커지면서 이와 같이 됐는데 그래서 이론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난무했는데 결국 얘네들의 원리를 다 파악하는 이론이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있을까? 태초의 우주의 신비를 밝혔는데 우리가 나타나서 우리의 이 모든 물리적인 힘이 나온 근본 원인을 밝혔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지.
그럼 물리학자는 이제 없어지는 거지. 어떤 학문의 끝이 있는 게 있나? 없어. 근데 물리는 있다. 통일장 이론이 완성이 되면 물리학은 끝난다.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이론은 없겠지. 그걸 응용하는 사례만 있겠지.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매력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수학은 아무래도 끝이 없잖아. 그죠? 근데 물리는 끝이 있어. 나는 게임도 끝판왕 있는 게임 아니면 안 하거든. 뭔가 끝판을 깨야 이 성취감이 생기지 않냐. 자, 여담이고요. 여기까지가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1단원을 마무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놓으세요. 아, 그래서 물리는 앞으로 극대와 극미로 가야 되는구나. 근데 극미에는 4가지 상호작용이 있구나. 수고하셨습니다.